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도 참 국제 정치는 뭐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그 주한미군 철군에 대해서 뭐 그냥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논리가 많았던 것 같아요. 논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미군이 철수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이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다 가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다시 그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논점을 한번 제가 그 정리를 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미중 패권은 계속 그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북한의 김영철이 이제 오늘 우리 방송하는 시간이 17일 저녁인데 미국 시간으로 17일 날 워싱턴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가서 어떤 미국 고위급 회담을 하는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거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책을 한번 읽다가 보니까 아주 이 놀랍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그런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그 미국 대통령들은 전통적으로 임기 끝나는 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죠. 그 전임 대통령이 그러니까 편지를 보통 이제 그 펜으로 씁니다. 써 가지고 그 종이를 이제 후임 대통령의 그 책상 그 서랍에다가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쓰는 데스크, 이 데스크의 이름이 레졸루트 데스크라고 그럽니다. 레졸루트 그러면 그 뜻이 뭐 단호하다 이런 뜻인데, 레졸루트 데스크 그러면 단호한 책상 뭐 이런 뜻도 되죠. 그런데 그 단호하다는 그 이름은 영국 군함 중에 HMS, 그러니까 영국 군함들은 HMS라고 나가죠. 허 매지스티스 쉽 해가지고 여왕 폐하의 배 레졸루트라는 그 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이제 망가진 다음에 거기서 나온 나무를 미국한테 이제 선물로 줬는데, 그 배의 나무로 만든 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책상인데 케네디 대통령 때 처음으로 쓰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제 내려오니까 벌써 한 50년 된 건데 뭐 조금씩 이제 고치면서 이 책상을 쓰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레졸루트 데스크를 썼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물려받는데 트럼프한테 편지를 쓴 걸 보고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는 오바마도 전혀 국제주의자가 아닙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한미 FTA도 반대하고 뭐 하여간 뭐 미국 따로 혼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죠. 사실 지금 트럼프에 못지않게 국제주의자라기보다도 국가주의자였던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쓴 편지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레졸루트 데스크 사진 보실 겁니다. 오바마가 앉아서 이제 전화 거는 그 그림이 있고, 그 똑같은 데스크를 트럼프가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또 트럼프가 이제 앉아 있는 이 사진을 보실 겁니다. 이 데스크는 케네디 대통령 이후부터 지금까지 쓰는데, 이거 싫다고 그래갖고 안 쓴 대통령도 몇 명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명이 이 테이블을 써가지고, 이 데스크를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상이 됐죠. 요것도 여러분 사진 하나 보면은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할 때 꼬마들이 뭐 그냥 그놈들이 책상 밑에서 이제 기어 들어가서 노는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유명한 사진이고,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 여자아이가 캐롤라인 케네디인데, 캐롤라인 케네디는 오바마 대통령 때 주일 대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대사를 했는데 백악관에 와서 자기 아버지가 썼던 그 책상 지금 오바마가 쓰는데 그 책상 위에 있고, 오바마는 얘네들이 책상 밑에서 노는 그 자리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자기가 떠나는 날 책상 속에다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를 제가 뭐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바마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충고해 주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지도력은, 그러니까 미국의 세계의 글로벌 리더십이다 이겁니다. 진실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에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냉전이 이제 1990년에 소련이 망함으로써 이제 냉전이 끝났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나온 세계를 그 미국의 세계라고 합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서서히 확대되기 시작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행동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미국의 부와 안보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한국과 FTA 안 한다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렇게 그 글로벌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보고서 뭐 별로 이렇게 그 감흥이 없었을 겁니다. 무슨 뭐 애국주의를 해야지 국제주의를 하느냐고. 그런데 오바마가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변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도 대통령을 하면서 혹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 문장을 잠깐 읽어드리면은 American leadership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really is indispensable.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It's up to us through action and example. 그러니까 행동과 모범으로서 to sustain the international order that's expanded steadily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그러니까 냉전이 끝난 다음에 생긴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미국은 필수 불가결한 나라입니다. And upon which our own wealth and safety depend. 바로 거기에 우리의 이익과 안보가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글로벌리스트인데 오바마가 완전히 글로벌리스트의 그 아이디어를 글로 적어가지고 트럼프한테 전해줬다라는 걸 보고서 제가 다른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이렇게 그 대통령이 몇 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변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거짓말도 있어요. 이제 오바마가 그 맨 마지막에 Michelle and I wish you and Melania the very best as you embark on this great adventure.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부인한테 이 참 대단한 일을 시작하게 된 데서 미셸 자기 부인이죠. 미셸하고 자기는 이제 아주 그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and know that we stand ready to help in any ways which we can.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오바마하고 미셸은 뭐 엄청나게 트럼프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잘 되고 있는 건 다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트럼프가 잘해서 잘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사실은 그 트럼프를 탄핵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오바마하고 미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은 좋겠지만은 실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실 텐데 레이건 대통령이 자기 후임인 부시 대통령한테 이제 당신이 대통령 됐는데 내가 그 덕담을 한마디 해주자고 쭉 쓴 건데 뭐 여러 장 썼어요. 이게 장수로 7페이지나 되는데 이건 재밌는 문장인데 뭐냐면은 자기가 그 공을 하나 잃어버리는데 글로우시티라고 해가지고 그 미국 농구공인데 이만한 공인데 이거 번쩍번쩍하는 그런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공을 도대체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혹시 그거 찾으면 내 거니까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해서 주소까지 썼습니다. 이리로 좀 보내주시오 하고서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거의 끝 문장에 갔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오케이 이제 그만 써야 되겠어. 왜냐하면 내가 5천 조각짜리 퍼즐을 내가 스스로 맞춰야 되거든. 그 이제 대통령은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 그림 맞추기. 5천 조각짜리 퍼즐을 맞추러 가야 됩니다. 당신에게 행운을 빌며 당신이 즉각 암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이거는 뭐 그냥 농담이죠. Good luck and I hope you don't immediately get assassinated. 총 맞아 죽으면 안 됩니다. 해놓고서 그리고 sincerely 로널드 레이건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농담 또 있어요. 그러니까 PS가 이제 후기죠. 총을 든 채 당신들을 항상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겁먹지 마시오. 그들은 비밀 경호원들이라고. 그들의 직업은 누구도 존 F 케네디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존 F 케네디가 총 맞아 죽었죠. 비꼬는 겁니다. 그들의 직업은 누구도 존 F 케네디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피그 뉴턴을 달라고 하지 마시오. 피그 뉴턴이라는 거가 요만한 그 쿠키입니다. 쿠키 상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초코파이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들에게 피그 뉴턴을 달라고 하지 마시오.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어 있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뭐 먹을 거 달라고 그래도 주지 못하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미있는 그 쪼크도 하고 농담을 한 그런 그 미국 대통령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뭐 예, 전통이 있는데 특히 그 레이건 대통령은 아주 그 이제 조크가 정말 많은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 시작한 다음에 얼마 안 됐을 때 암살당할 뻔했죠. 그 싱클리라는 그 젊은 친구가 쐈는데 그 총알이 자동차에 맞고서 튀어서 그 레이건 대통령 그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총알을 찾는데 뭐 몇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때 뭐 신문에는 그 방송에는 뭐 이제 거의 그 대통령이 사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갔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그 일화가 있는데 그 수술하기 직전에 상당히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얀 옷을 입은 그 의사들이 서 있는 걸 보고서 뭐 천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농담으로 내 당신네들이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주치의가 아주 열렬한 민주당원이라고 그런데 그 주치의가 이 레이건 대통령의 그 말에 오늘 미국 시민들 모두는 공화당원입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 여러분들이 다 공화당이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고 정말 열렬한 민주당인 그 주치의가 오늘은 미국 사람이 다 공화당입니다라고 얘기한 그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는데 하여간 오늘 뭐 좀 심각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심각한 얘기라고 뭐 우리 국제 정치가 항상 다 심각하죠. 국가 안보라든가 뭐 전쟁 뭐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참 지난 일주일 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주한미군 철수가 99%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는 그럴 가능성 없다. 뭐 서로 이렇게 그 논쟁들을 벌이는데 뭐 직접 논쟁을 한 것은 아니고 서로 그 매체들을 통해서 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쭉 보고서 어떤 사람은 또 참 불안해해요. 그런 걸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한테는 그 주한미군이 상당히 그 지난 70년 동안 거의 70년 동안 6.25 때부터 그냥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치 공기가 옆에 있을 때 공기가 보이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없으면 우리가 큰일 나는데 그런 식으로 주한미군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갑자기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뭐 상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과거를 다시 한번 쭉 이제 훑어보니까 재미있는 그 팩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역시 그 북한 문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주한미군 철수론 제가 이거를 좀 그 학술적인 방법론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장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여러 사람이 보게 되는 뭐 친구들끼리 1대1로 얘기할 때는 뭐 다르지만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좀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갈 경우에는 반드시 첫 학기에 첫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 대학원생들은 정치학 방법론을 배우고 뭐 역사학과 학생들은 역사학 방법론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라는 그러니까 메소돌로지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여름에 수박을 하나 사오더라도 먹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죠? 이거를 뭐 어떻게 잘라가지고 먹을 거냐 다르고 요새는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포크로 찍어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다 방법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도
공식적인 언급은 첫째 그 논리가 맞아야 됩니다. 논리. 그리고 논리만 맞아서는 안 되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맞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이거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들이 둘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들이 아주 유명한 국제정책 이론이죠. 세력균형 이론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힘이 비슷하면 전쟁이 안 난다라는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싸워도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쪽 나라가 힘이 100입니다. 이쪽 나라가 힘이 90이에요. 그럼 이쪽 나라가 불리한데 열심히 해가지고 10을 늘려서 같이 100이 되면은 그러면 전쟁이 안 난다. 논리적으로 맞죠.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맞느냐, 경험적으로도 맞느냐. 이 세상을 보면은 힘이 비슷한 나라가 대부분 전쟁합니다. 힘이 비슷한 나라들이 전쟁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힘이 차이가 나야지 전쟁을 안 하지. 한 나라가 100이고 한 나라가 50이면 전쟁을 서로 할 필요가 없잖아. 100인 나라는 전쟁 안 해도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있고 50인 나라는 전쟁 해봤자 지니까 전쟁 안 할 거고. 그래서 힘이 균형을 이루면 전쟁을 하게 될 거고 불균형일 때 오히려 전쟁을 안 해. 그런데 지금 내 말한 두 가지는 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힘이 서로 비등하니까 서로 이길 수 없어서 전쟁을 안 할 거다. 아니지. 힘이 확 차이가 나면은 서로 싸울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전쟁을 안 할 거다. 그 후자, 힘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전쟁을 안 한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 호주 학자인데 지오프리 블레인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 disput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세냐에서 서로 논쟁이 붙어요. 누가 더 힘이 세냐 갖고 논쟁이 붙을 때, 즉 힘이 비슷할 때, 힘이 비슷하면 누가 더 센지 모르죠. 그래서 논쟁이 붙어서 싸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 논리적으로 맞는데, 둘 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때 경험적으로 더 맞는 거, 경험적으로 더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국제정책의 경험적으로, 세력균형 전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깨졌습니다. 세력균형 이론이 아주 유명한 국제정책 이론인데, 바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경험적으로도 맞는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그 최근에 어떤 사람은 99% 미국이 철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절대 없다. 둘 다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사회과학에서는 99% 그런 거 없습니다. 트럼프가 99%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도 모를 겁니다. 자기가 99%뭘 할지. 그런데 트럼프가 아닌 사람이 99%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하여간 99%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인 사례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 밑도 끝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학술적인 토론이 아닌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라고 시간을 한정을 해봅시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철군할 가능성이 99%야. 예, 이건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기간을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 동안에 주한미군이 철수할 확률은 100%일 수도 있습니다. 뭐 100년 동안 있겠습니까, 미군이? 근데 앞으로 1년 동안 그때 철수하겠습니까? 철수를 전면 철수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지금 이거가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텀을 또 이제 다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첫 번째 페이퍼를 제 나름대로 무지하게 잘 썼다고 생각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는 뭐 99점 맞을 자신하고 냈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그 페이퍼를 돌려줘서 이렇게 보니까 B를 줬더라고, B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쓴 거를 B를 줬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보니까 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저보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는 이 논란거리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양쪽의 견해에 관한 비블리오그래피는 그 논문들입니다. 그것도 너는 다 읽은 것 같다. 그런데 너의 생각은 어디 있니? 그래서 B를 준 겁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 책도 다 읽고 다 알고 있는데 논란 내용을 네 생각을 안 썼기 때문에 이건 남의 거를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삐다라고 받아가지고 그래서 고되면은 야 이거 뭐 다 읽고 할 필요가 없구나. 괜히 열심히 공부하고 할 필요가 없구나 하고서 그냥 내 머리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되겠구나 하고서 그 다음에 썼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여기다가 보면은 그 AWK라고 이렇게 여러 개 썼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 앞하고 뒤하고 말이 안 되고 네가 맨 앞에 한 말하고 네 결론하고 다르고 그래서 아 이게 또 논리가 중요한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라는 거로 예를 들어서 99% 나간다 칩시다. 나가는 이유가 뭐냐? 나가는 이유가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를 뭐 내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좀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99% 나간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사정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간다면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을 참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언급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미국이 우리한테 기분이 나쁜 거가 있어서 나간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분 나쁜 거를 해결해 주면 된다가 되는데 그 이유가 저쪽에 있는 거라면은 우리가 뭐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좀 그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이런 거는 국민들의 그 공포심만 자극하고 그러는 것이 되죠. 안 나간다고 그래도 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안 나간다는데 결코. 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함부로 언급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최근 논란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이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쳤다라든가 돌았다라든가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는 분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저거 비상식적인 인간이야. 그 비상식적인 인간은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비상식이라는데. 그리고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물론 그런 분들이 할 때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뒤에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이 비상식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rationality assumption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미쳤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미친 사람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비상식적이야. 트럼프는 비상식적이야. 뭐 또라이야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올바른 주장도 아니고 올바른 논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한미군 우리 국방 안보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국방백서가 요 며칠 이번 주에 이제 또 발간이 됐죠. 2018년이라고 붙여서 나왔더라고요. 날짜는 그 보니까 12월 31일로 그 국방장관 사인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국방백서의 그 적이란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그 적이 쭉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백서 1995년에서부터 2000년 사이에 나온 국방백서들에는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주적. 그러다가 이제 2000년에 남북 회담을 처음 했죠. 2000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했을 때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 됐는데 주적이다. 그래서 주적 규정이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그 국방부에서부터는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그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군사 위협, 심각한 위협이라는 그 두리뭉실한 말로 이제 대체를 했죠. 그러다가 2010년에는 또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뭐 천안함 사건 나고 뭐 이런 그 남북 간의 이제 갈등이 노골화되면서 그러다가 금년 거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그 주적을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왜 북한 정권을 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 김정은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을까? 이런 건 안 됩니다. 근데 김정은의 눈치 그게 아니라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읽은 책이에요. 읽은 책인데 정말 그 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책인데 더 쉴드 오브 아킬레스, 아킬레스의 방패라는 뜻이죠. 부제가 War, Peace and the Course of History, 전쟁, 평화, 그리고 역사의 코스. 이거 뭐 나온 지 한 뭐 10여 년 된 책인데 제가 그 아주 감동 깊게 읽은 책입니다. 여기에 그 주적에 대해서 정말 칼 같은 논리가 나오는데 잠깐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If it takes two to war, 전쟁은 둘이 하는 것이죠. 전쟁은 둘이 하는 겁니다. 전쟁은 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then 그렇다면은 the idea of deterring war without a specified adversary or threat is nonsense. 전쟁을 둘이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적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혹은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난센스다. 아니, 네가 나의 적이야. 너는 나한테 전쟁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서 어떻게 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specified adversary, 지정된 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주적 그러면 약간 단어가 의미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뜻입니다. 전쟁은 둘이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적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혹은 위협을 상정하지 않은 채 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난센스, 허튼 소리다. 이거 그 전쟁론의 기본 원칙입니다. 적이 상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군사훈련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겠습니까? 누구를 상대로? 우리의 군사훈련은 누구랑 싸울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겁니까? 우리가 적이 일본이라고 그러면 군함으로 싸워야 되고 북한이라고 그러면 육군이 위주가 될 거고 그런데 적이 없어요. 모두와 싸울 겁니까? 누구랑도 안 싸울 겁니까? 그래서 이 적이 명시되지 않은 국방 전략은 모두와 싸운다는 뜻도 되고 누구와도 안 싸운다는 뜻도 됩니다. 에이, 북한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비위를 북한한테 맞춘 것도 아니죠. 북한도 다 아니까. 이거는 그 학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도 적을 스페시파이 합니다. 미국처럼 막강한 나라도 적을 스페시파이를 하죠. 우리가 이걸 스페시파이 하지 않으면 즉 주적을 명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군함 싸웠을 때 중국이 화를 냅니다. 나 때문에 싸운 거야 라고 화를 내는 거죠. 일본도 이건 나 때문에 싸운 거야 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북한이 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적을 한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이걸 조금 더 하면은 군사적으로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덤빌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단순한 직관적 호소는 국가로서는 터무니없는 생각이다. The simple intuitive appeal of being so strong militarily. 너무나도 군사적으로 강해요. 그래서 누구도 덤비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군사 전략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힘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도 한정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그 원칙을 좀 어긴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번 국방부에서 그 뭐 이번뿐만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진보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주적을 뺀 그런 국방백서가 나와서 주적이 없는 우리 국군은 어떤 무기를 사옵니까? 누구랑 싸울 무기를 사와야 됩니까? 그래서 무기를 사오는 것도 그렇고 뭐 훈련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비판하면은 아이 다 알잖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 북한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북한을 비맞추는 것도 안 되는 바로 이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 보면은 내용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에요. 뭐 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잘 묘사가 돼 있습니다.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 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위협이 있다는 거 다 뭐 말하고 있고, 그리고 육군 전력의 약 70%를 평양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하여 북한은 군사력의 3분의 2가 바로 휴전선에 그냥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밀고 내려오는 군사력이니까 물론 밀고 내려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재래식으로 북한이 전쟁을 할 수 있다면은 핵무기까지 만드느라고 저렇게 애쓸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특수전 병력은 2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잘 썼습니다만은 하여간 왜 주적이라는 데서 뭐 주적이란 말이 좀 그러면은 우리 그 전번에 얘기했듯이 직접적 군사 위협이 북한이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다 뺐다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중 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미중 전쟁도